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그렇게 여러 차례 촉구한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재정 정책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거나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연준에서 재정 정책을 가장 중요하고 또 아주 의미 있게 계속 촉구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 쇼크가 조금 과거의 불황, 리세션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전에 바로 직전 저희 커다란 불황은 2009년 금융위기 이거였는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은행 금융의 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저희는 크레딧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신용에 개입해서 신용에 관련돼서 이제 부양을 하고 그걸로 저희 금융시장을 살려내면 그걸로 통해서 실물시장이 살아났던, 그래서 수입과 그런 어떤 소비가 살아나게 했던 그런 쇼크였다면, 근데 사실은 다 이런 유형은 여러 번의 불황에서 동일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객들에게 말씀드릴 때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어떤 변화는, 가장 촉각을 곤두서야 되는 뉴스는 금리 인상이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몇십 년간 불황은, 이 쇼크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때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바꿔 말하면 긴축 시기에 불황이 온다는 얘기인 거죠. 신용이 깨지면서 신용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쇼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신용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컴 쇼크라는 게 뭐냐면, 셧다운이 되면서 일을 못 해버려서 아예 수입이 안 생겼고, 그 안 생긴 수입이 없어진 수입 때문에 소비가 없어지는, 소비가 점점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쇼크였기 때문에, 이번 쇼크는 과거의 쇼크하고 다르게 연준이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선은 이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런 불안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연준은 여기서 조금 더 양적 완화 정책, 과거에 QE 1, 2, 3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정책을 썼을 텐데, 이번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준도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인컴 쇼크에 맞는 그런 부양책이 필요한데, 그 부양책의 핵심에 재정 정책이 있다는 거고, 이게 계속 맴도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재정 정책은 이 과거의 불황이 아닌 코로나 쇼크에는 재정 정책이 중요하냐면, 직접적으로 수입을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멍을 메꿔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제가 보기엔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인컴의 쇼크를 받아서 이게 소비를 끊어버리고 소비를 점점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 그게 크게 돌면 디플레이션을 가져오는, 커다란 불황을 가져오는 시점에 있는데, 이게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예전에 버냉키 전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눈보라 같은 천연 그 재해 같은 거라서, 특징이 뭐냐면 잘만 버텨주면, 그러니까 눈보라가 만약에 그치기만 하면 바로 문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코로나가 바이러스만 잘 정복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전 세상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쇼크이기 때문에, 돈을 넣어서 구멍을 메꿔주는 기간만 잘 버텨주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셧다운 되니까 수입도 없고 버틸 수 없잖아요. 바로 쓰러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조금만 버티게 도와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아마 우리 무슨 기본소득제니, 네,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과거 2009년도에 어디 정부가 돈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그때도 똑같이 다 어려웠는데. 과거 같으면 이게 상상도 안 되죠.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그렇습니다. 네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약간 세상 달라졌어?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게 바로 재정정책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실업소득을 높게 주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그랬더니 지금 제롬 파월이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소비가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이게 과거에 아주 좋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셧다운에서 모두가 안 벌었던 것 치고는 지금 굉장히 좋은 소비가 살아나는 모양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 재난은, 이 쇼크는 이런 식으로 메꾸면 상당히 나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건 저희가 이미 조금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도에 그때는 그 월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려가지고, 네, 정말 맞습니다. 자산 빈부의 양극화? 네네, 맞습니다. 이것만 심해졌는데,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메인 스트리트에다가 직접 직접 돈을 투여할 수 뿌리겠다.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 같은 성격이 아니었고 기존의 신용에 의한 그런 사이클에 의한 불황이었다면 지금 연준이 재정 정책에 이렇게까지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아도 웬만큼의 그런 주도권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걸 또 저희 몇 달 동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왜 올라왔느냐? 주식시장에는 큰 회사만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직업을 잃어버린 실업률도 시간당 소득이 하루 소득이 낮은 분들이 지금 영구 실업이 되고 있지 원래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실업을 많이 해결했다. 그럼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는 게 과연 그런 분들에 의해서만 숫자는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저 밑에 소득이 낮은 분들은 영구 실업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영구 실업이 되면 그분들의 그 숫자나 그분들의 영향력이 소비를 아무래도 감소시킬 텐데 결국에는 경기는 못 살려낸 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그러면 과거에 10년 동안 본인들이 했을 때는 곳곳에 온기가 가지는 못했던 아쉬운 점들 그것들을 느꼈다는 건데 그런 이유가 첫 번째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내릴 금리가 이번엔 너무 적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런 리세션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인 거는 분명한데 이번에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경기를 그렇게 부양했지만 9년, 10년을 부양했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 경기가 얼마큼 좋아졌는지는 연준이 올렸던 금리가 말해줍니다. 3%까지밖에 못 올렸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 전번에는 6%대까지 올렸었고 그러니 이번엔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은 구조적 장기 침체라고 말했거든요. 아무리 니들이 돈을 풀어도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안 좋아져. 라고 말했던 그 결과가 바로 1, 2년 전에 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이제 코로나 위기 때 대응하려고 보니까 딱 2%대밖에 내릴 게 없는 겁니다. 네. 거기다 지금은 이미 일단 급한 불을 막느냐고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 이 상황이 연준에게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10년간 그 양적 완화를 해보니까 어떤 잔점이 느껴졌냐면 그 양적 완화라는 거는 연준이 하는 정책은 은행에게 돈을 빌려줘서 은행에게 돈을 넣어줘서 은행이 부양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통화 정책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왼쪽 그림 보시면 정말 안타깝게도 불황이 와서 연준이 돈을 더 풀었는데 은행들은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렇죠. 띄어먹힐까봐. 맞습니다. 그 2009년도에 그 부도 그 상황에서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예금만 확 올라가죠. 네. 대출은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경험하기에는 돈을 풀어도 사실상 살려야 되는 대상으로는 안 갔던 경험들. 이 경험들이 통화정책의 한계였고 네. 그게 언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냐면 2015년, 16년 이러면서 양적 완화가 검증돼서 실제로 경기를 살려낸 숫자들에서 그것은 정말 정확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나 돈을 퍼붓는데도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도 10년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2라는 그 타겟을 맞춘 적이 없어요. 네. 1.5 밑으로 헤맸던 거죠. 그래서 연준의 그런 경험들이 연준은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제한점들을 좀 뛰어넘어서 직접적으로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1930년대 대공황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저희가 뉴딜이라고 요즘 많이 알고 그렇죠. 있는 직접 정부가 돈을 집어넣고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연준이 많이 고려하게 됐고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래서 그 MP3라고 그러니까 모니터리 폴리시인데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이름까지 나온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MP1, MP2, MP3, 네네. 뭐 MP3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일단 MP1, 2,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렇게 써놓은 거는 뭐 모니터리 폴리시 1, 모니터리 폴리시 2 이런 건데요.
그 첫 번째 머니터리 폴리시 1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금리만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로만 모든 통화 정책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볼커 의장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때는 우리도 생각도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40년간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았어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얼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았는지 폴 볼커라는 그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지금까지 역대 의장 중에 제일 존경받는 인물 그러면 볼커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20, 30%씩 가던 시대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이제 그런 시대까지 전까지는 금리만 하는 통화 정책이었고요. 2009년부터 지금 바로 전까지는 이전에 연준이 금리만 움직이던 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내리지만 돈도 푸는, 돈을 푼다는 의미는 국채를 사주는, 예, 국채를 사고 MBS를 사주는,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까지 같이 하는 통화 정책, 그걸 MP2라고 하는 MP2라고 부르는 겁니다. MP3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서 또한 재정 정책까지 같이 구사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통화 정책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도 함께 된다. 그래서 MP3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거고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그런 부분들을 써야 할 만한 독특한 성격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저희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사실은 잘 없다고 보는데요. 요거는 좀, 왜냐하면 앞으로 제공되는 유동성이 재정 정책을 통한 유동성일 거고, 시장 전체의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팩트가 재정 정책이니까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재정 정책을 관전 포인트로 갖고 보시면 훨씬 더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그 MP1, 2, 3 네. 이번에 이제 MP3 정책을 통해서 네.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이제 예견을 하셨는데, 네, 네. 여기에 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네, 맞습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네.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의 양적 완화의 MP2의 한계가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왼쪽에 그림 보시면 디플레이션이 악순환되는 이 건을 끊지 못했던, 그래서 아까 제가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이 구조적 장기 침체론이라는 거를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 상당히 미국에서는 2016년, 17년도에 아주 주도적인 어떤 흐름을 형성할 정도로,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오늘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만 갖고 말하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립금리라고 말하는 자연금리가 계속 내려와. 자연금리가 너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금리 올릴 때도 3%밖에 못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모습,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현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돈을 풀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돼서 좀비 기업이 양산되고, 이번에도 연준이 부도가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면 좀비 기업이 나온 거죠. 그러면 좀비 기업이 있는 한은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란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뭐냐면 수요가 없어서 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비 기업이 많을수록 점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통화량 증가가 오히려 자산 가격만 올려놓는 바람에 왼쪽에 보시면 양극화,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만 더 강화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2009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양적 완화에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의 임금은 올리지 못하는, 평균 임금은 전체적으로 하락시켜버리는, 그래서 중산층의 몰락,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 예, 이것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연준은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이 단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시나리오는 연준이 생각한 대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한 경우와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지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못 나타나니까 디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지만 아주 부정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 되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리플레이션 장세를 골디락스라고, 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예, 그런 장세라고 말하는 그런 리플레이션 장세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정 정책까지 사용해서 경기를 살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목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야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수요를 살리는,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에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살리는 건데 인플레이션을 살리려고 했지만 실패할 경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기존의 악순환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는 돈을 많이 풀고 재정정책까지 썼는데 재정정책 중에 당연히 재정정책을 쓰려면 정부가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네. 재정 적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율도 약세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당연히 국가 빚이 많으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환율 약세. 빚이 많아지니까 재정 부채의 어떤 부담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나타났는데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정책이라는 그런 렌즈로 시장을 한번 앞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어떤 현상, 리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냐, 디플레이션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냐,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잘 관찰을 하고 네. 어느 쪽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네. 투자자로서 네.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정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은 덜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는 작업은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고 내가 진행한다고 하는 작업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것저것을 가져다가 조합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그리고 절대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변하는 변수들이 있는데 뭘 갖다 모아놨다고 잘 되는 투자는 없는 거거든요. 뭘 모으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나리오가 있어요. 리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한다.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한다. 스태그네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 개 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져가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장세의 확률들을 좀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공통 요인들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더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